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딱 짚어드리는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매일 뉴스를 보다 보면 다 읽을 시간도 없고 때로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피로감만 느끼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보고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미션은 단순히 기사 하나를 겉핥기식으로 요약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 국가의 건강보험료 위기를 다룬 특정 칼럼을 아주 뼈대까지 해체해 볼 계획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네요. 네, 그 과정에서 복지 시스템의 구조,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실제,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불안,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원문의 논리를 따라가 볼 겁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자료가 바로 김영래 편집장이 작성한 칼럼이죠. 네, 제목이 스위스 건강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수사와 실질 경제 데이터의 괴리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 부분 확실히 해야죠. 네, 오늘 다루는 이 칼럼은 건강, 복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의 책임이나 국가 조력 사이의 엄격한 균형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리고 복지제도가 구조적으로 나을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이 자료를 고른 이유가 이 주장이 무조건 옳다거나 저희 두 사람이 이 칼럼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죠.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입니다. 네, 안내자로서 원문이 담고 있는 주장과 논리가 무엇인지, 저자가 어떤 경제적 근거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분석할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오롯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스위스 정치권과 언론에서 연일 대서택피라는 핵심 이슈가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죠. 맞습니다. 스위스 국민 절반 가까이가 이걸 가장 큰 재정적 위협으로 꼽는다고 하는데 원문에 인용된 통계를 보니까 연간 청구서가 무려 14,000프랑. 14,000프랑이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17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정치권 슬로건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 고정지출이라 이건 숫자 그 자체로 엄청난 공포감을 주거든요. 숨이 턱 막히는 숫자죠. 명목 수치만 보면 누구에게나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이 칼럼이 날카롭게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거대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경제 데이터와의 괴리. 네, 바로 그 괴리요. 저자는 우리가 정치적 수사로 소비되는 그 압도적인 청구서 너머의 통계적 실체를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스위스 국민의 59%가 실제로는 이 막대한 비용 인상을 무리 없이 감당하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59%요? 언론만 보면 당장 가게가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과반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일상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59%라는 숫자를 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결국 실질 임금 상승이라는 펀더멘털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보험료가 올랐다는 지출 측면만 떼어놓고 볼 게 아니라 소득의 변화를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지난 10여 년간 보험료가 꾸준히 우상향한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위스의 실질 임금과 가계 구매력도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파고를 상쇄할 만큼 동반 상승해 왔다. 네, 명목상의 비용만 커졌을 뿐이지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라는 실질적인 타격감은 과거랑 비교해서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저자가 지적하는 심리적 공포와 경제적 실체의 괴리군요. 그렇죠. 사람들은 내 지갑 속 구매력이 오른 것보다 당장 눈앞에 날아온 고지서의 절대적인 숫자가 커진 것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약간 착시 현상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정치권은 바로 그 대중의 심리적 불안을 파고들어서 위기라는 프레임을 짜는 거죠. 그걸로 정치적 입지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 정책 명분으로 삼는다. 이게 칼럼의 핵심 비판이네요. 결국 우리가 느끼는 재정적 불안감의 상당 부분은 통장이 비어가는 실체적 위기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네. 정보의 홍수와 정치적 수사가 인위적으로 증폭시킨 실체 없는 심리적 압박에 가깝다는 거죠. 명목 수치가 주는 공포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네요. 이어서 나오는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도 정말 놀라웠어요. 세대 간 부담 격차 말씀이시죠? 네.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면 은퇴하고 고정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스위스 통계를 보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56세 이상의 시니어 계층이 오히려 청년 세대보다 부담을 훨씬 적게 느낀다고 나왔어요. 이 데이터 해석에서 원문의 극보수적 철학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죠? 저자는 시니어 계층이 재정적 압박을 덜 느끼는 현상을 두고 단순히 국가연금이나 사회적 안전망 덕분이라고 보지 않아요. 복지 혜택 때문에 아니다. 네, 오히려 그건 시니어 세대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성실한 노동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의 결실이라고 분석합니다. 평생 꾸준히 일하고 위기 때마다 절제하면서 모은 자본이 방파제가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근면함이 노년에 이르러서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판이 되었다는 시각이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젊은 세대는 아직 그만한 자산을 모을 시간이 부족했거나 네, 혹은 현재의 소비지향적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저자는 이 대조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복지나 건강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고 있어요. 노년의 경제적 안정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묵직한 메시지네요. 개인이 일생을 통해 실천해온 근면과 절제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책임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논의가 칼럼에서 가장 매섭게 경고하는 핵심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단순히 보험료 인상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죠. 현재 스위스 복지 시스템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지적합니다. 바로 파트타임 함정이죠. 맞습니다. 저자는 이 현상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경제적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이 파트타임 함정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 절벽의 완벽한 예시잖아요. 네, 시스템 구조를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스위스 저소득층 보험료 보조금 제도를 보면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는 순간 보조금이 대폭 깎이거나 아예 끊겨버려요. 예를 들면 한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늘려서 월 500프랑을 더 벌게 되었는데 네, 기준소득을 넘어서 매달 600프랑짜리 보조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히 더 일하는 걸 포기하겠죠. 기존 파트타임 시간을 그냥 유지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네요.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줄여버리니까요. 완전히 기형적인 구조에 갇히는 겁니다. 그 수학적 모순이 바로 저자가 비판하는 도덕적 해이의 핵심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사람들에게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낮추라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꼴이네요. 칼럼은 이 구조가 성실하게 일하는 중산층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부정의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냅니다. 주 5일 풀타임으로 땀 흘려 일하고 세금 내는 근로자랑 비교를 하죠. 네, 풀타임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보조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적당히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랑 엇비슷해지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겁니다. 와, 제도를 처음 만들 때 의도는 당연히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선이었겠죠.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노동시장 생산성도 저해하고 근로 의욕을 꺾어버리는 역효과를 낳았네요. 만약 제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중산층이라면 진짜 허탈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낸 세금이 자기 소득을 일부러 제한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노동을 통한 자립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순간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원문저자 역시 정확히 그 심리적 사회적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어야 한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아까 살펴본 시니어 세대 사례랑 연결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시니어 세대가 평생 증명해낸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파트타임 함정이 그런 세대 간 가치 전승을 뿌리채 흔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게 저자의 분석입니다. 개인의 책임, 노동의 가치, 그리고 합리적 시스템의 부재,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빚어내는 총체적인 난국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스위스 내부의 지역별 통계를 활용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해결책이 있는 건가요? 네, 지역별 데이터를 보면 스위스 내에서도 유독 독일어권 거주자들의 보험료 부담률이 타 지역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납니다. 국가가 독일어권 지역에만 무슨 혜택을 준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것은 순전히 거주민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게 분석의 핵심입니다. 아, 행동경제학 쪽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맞습니다. 독일어권 사람들은 비싼 보험료를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거나 보조금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시장 안에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했다는 거군요. 예를 들어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월 보험료를 낮추거나 특정 네트워크만 이용하는 대신 비용을 절감하는 HMO 모델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거죠. 더 나아가서 평소에 자기 건강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관리해서 불필요한 병원 방문도 줄이고요. 네. 시장에 주어진 옵션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스스로 해낸 겁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소비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행사한 거네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 개입에 기대기보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 나가는 태도죠. 원문은 바로 그 태도에서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결론을 끌어냈군요. 최적의 보험을 고르고 건강을 관리하는 행위가 단순히 매달 돈 몇 푼 아끼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미치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서겠다는 의지. 네, 저자는 이런 자립정신이야말로 개인이 노년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고 강조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위스의 건강보험료 위기를 분석한 칼럼의 뼈대를 샅샅이 해체해봤습니다. 네, 정치권이 부풀린 2,170만 원이라는 수치 뒤에는 사실 59%의 사람들이 실질임금 상승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는 팩트가 숨어 있었어요. 은퇴한 시니어 세대가 오히려 경제적 타격을 덜 받는다는 역설적인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반면에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파트타임 함정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어권 지역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 제도를 선택하는 자율적 통제의 중요성까지 짚어봤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구조적 진실을 바라보는 눈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표면적인 자극적 수치나 감정적 호소에 몸을대지 않고 그 밑에 깔린 경제적 인센티브와 시스템 오류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태도. 건강보험료는 괴물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 비용이고 결국 건강은 관리하는 자의 것, 안정은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네요. 네, 묵직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오늘 저희는 특정 칼럼의 보수적 관점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왜 스위스의 보험료 논쟁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는 매일 뉴스와 고지서가 만드는 정보의 파도 속에 살아갑니다. 당장 경제가 무너질 거라는 헤드라인 앞에서 막연한 공포를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보셨듯 숫자가 만드는 공포 이면에는 늘 복잡한 경제적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네, 통계의 진실을 읽어내고 주도적인 시야를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을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두고 계신 당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칼럼은 그 압도적인 청구서 앞에서도 과반수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재정적 위기감들, 그 불안정함은 과연 진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거나 미디어가 증폭시킨 실체 없는 집단적 공포에 휘둘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밤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보실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 지갑의 실제 두께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감싸고 있는 소음에서 오는 겁니까?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이 질문이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생각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